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유롭게 출근하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가장 기밀스러운 장소, 영변 핵시설에서 일하던 핵물리학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혁,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6살에 국가 핵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이른바 천재 과학자였죠. 당시 저는 우라늄 농축 기술을 연구하며 조국의 핵무력 강화에 헌신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제5차 핵실험 직후 제가 목격한 것은 영광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동료들의 비명, 은폐되는 사망자 통계, 그리고 주민들의 기형아 출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핵무기는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조국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 생활, 과학자라는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도.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핵시설 내부자의 증언입니다. 저는 2000년에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각 산하과학원 연구사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이었죠. 북한에서 이른바 핵심 계층에 속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고 10살 때는 이미 고등중학교 물리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16살에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특별 입학했고 20살에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당시 제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동무는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자가 될 것이요. 수령님께 충성하는 것이 곧 과학하는 것이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2020년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저는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연구소였지만 실제로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영변 핵시설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26이었습니다. 영변으로 가는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이제 너는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루게 된다.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도 말이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당시엔 그게 자랑스러워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드님이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걸 아셨던 거죠. 영변 핵시설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평안북도 영변군에 있었습니다. 시설 주변 10km는 일반인 접근이 완전히 통제되는 구역이었죠. 제가 배치된 곳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었습니다. 천연우라늄을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처음 시설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대한 원심 분리기들이 줄지어 돌아가는 모습,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곳곳에 붙어있는 절대 기밀 표지판들. 저는 이곳에서 조국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신성한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프로젝트라는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시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자신도 그 희생양 중 하나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요. 영변에서의 생활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시설 내부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평양 집에 다녀올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보위부 요원의 감시가 따라붙었죠. 전화통화도 모두 도청되었고 편지도 검열을 거쳤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연구실 선배였던 리철수 동무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28살의 젊은 과학자였는데 어느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입을 다물었고 위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배치되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 후 우연히 의료동을 지나가다 리 동무를 봤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벗겨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방사능 피폭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리학자였고 방사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설의 안전관리는 형편없었습니다. 방호복은 낡아서 찢어진 것도 많았고 방사능 측정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산은 모두 핵무기 개발에만 쓰였고 과학자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죠. 2015년 겨울,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설 근처 마을에서 기형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팔다리가 제대로 자라지 않은 아기, 눈이 하나만 있는 아기. 처음엔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으로 일하던 한 간호사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박동무, 작년에만 이런 아기가 15명이었습니다. 모두 영변 주변 마을에서요. 그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핵무기는 미국이나 남조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설에서 새어나가는 방사능이 주변 마을을 오염시키고 있었고 당국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16년 초 우리는 5번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장소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이었습니다. 실험 전날 고위 간부가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실험의 위력은 전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요. 주변 지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필요한 희생이요. 필요한 희생?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인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겁니다.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규모 5.3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고 북한 당국은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모두 축하 분위기였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험 닷새 후 비밀리에 풍계리 지역 방사능 수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핵실험장 반경 20km 내 방사능 수치가 정상치의 100배를 넘었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의 피폭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주민들을 대피시키지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0월 중순 영변 시설의 풍계리에서 근무하던 기술자들이 대거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증 방사능 피폭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토, 탈모, 피부괴사. 그중 3명은 제가 보는 앞에서 사망했습니다. 26살, 31살, 34살. 모두 젊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당국은 이들의 사망을 병사로 처리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입 다물라는 경고와 함께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주었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저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것이고 제가 만든 무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변 핵시설 과학자는 북한 최고 기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 안에도 도청 장치가 있었고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족이 평양에 있었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가족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게 분명했습니다. 2달간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안부 편지였지만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혁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눈치채셨구나.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중국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평양에 가는 한 달에 한 번의 기회를 이용해 조금씩 북한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꿨습니다. 암시장 환전상을 통해서였죠. 6개월간 모은 돈이 중국 돈으로 3,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루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영변에서 직접 탈출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평양에 갈 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로 이동한 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2017년 8월 15일, 해방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귀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틀간의 휴가였죠. 보위부 요원이 동행했지만 평양역에 도착하면 감시가 조금 느슨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저는 보위부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먼저 가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보고하시오. 저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분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셨습니다. 옷가지와 약간의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대신 미리 알아둔 암시장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과 거래하는 밀수꾼이었고 함경북도로 가는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중국 돈 1,000위안을 건넸습니다. 회령까지 태워주시오. 화물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저는 화물칸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4번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능숙하게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뇌물과 위조 서류로 말이죠. 이틀 후,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20km 정도였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 저는 현지에서 탈북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동포였고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중국 돈 2,000위안, 제가 가진 돈 전부였습니다. 오늘 밤 12시, 여기서 기다리시오. 다른 사람 둘과 함께 가게 될 거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40대 여자와 20대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이끌고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두만강은 고요했습니다. 여름이라 수위는 낮았지만 폭은 100m 정도 되었습니다. 대안에는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먼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요. 빨리. 브로커의 속삭임에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헤엄쳤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전조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멈춰라. 쏜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탕.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손이 모래를 만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기어서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함께 오던 20대 남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에 맞았거나 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는 것을.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러면 저는 정치 범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핵기밀을 아는 과학자는 공개 처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연길시의 한 중국 동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는데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계시오. 그동안 한국행 루트를 알아보겠소.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지하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저는 하루 20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에도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박 선생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사람을 보냈답니다. 탈북한 핵과학자를 찾는다고요. 현상금이 중국 돈 5만 위안이랍니다. 5만 위안,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얼마나 저를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저는 집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길에는 한국 영사관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심양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문소가 많거든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잡아가는 꿈, 가족이 고문받는 꿈. 3주째 전환점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 남자였습니다. 저는 탈북자 구출을 돕는 사람입니다. 박진혁 씨 맞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북한 첩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한국 신분증을 보여줬고 저에게 북한에서의 경력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변에서 일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담당했고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매우 중요한 증인입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겁니다.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고 거기서 탈북자 신분을 인정받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험난합니다.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3일 후입니다. 준비하세요. 그 3일 동안 저는 중국어 회화를 익혔습니다. 여행 중에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으니까요. 집주인이 가짜 신분증도 만들어줬습니다. 제 이름은 왕명이라는 중국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 밤, 저는 평양에 있을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보위부가 우리 집을 덮쳤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문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2017년 9월 초, 저는 연길을 떠났습니다. 한국인 브로커와 저, 그리고 또 다른 탈북자 2명, 총 4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가는 여정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내내 가짜 신분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능숙하게 공안들을 상대했고 우리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도착한 건 9월 5일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식 국경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밤새 산을 타고 넘어 새벽에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라오스는 중국처럼 북한의 탈북자를 송환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라오스에서도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북부의 작은 마을들을 거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서 정글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더위와 습도, 모기와 벌레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메콩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경찰이 우리를 의심한 겁니다. 여권을 보자.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그는 라오스어로 뭔가 설명했고 경찰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도 좋다. 비엔티안에 도착한 건 9월 15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국경은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임시 통행증으로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방콕까지는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9월 17일 오후, 저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한 게스트하우스에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세요.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영사과 직원이 저를 면담했습니다. 성함과 출신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진혁입니다. 평양 출신이고 영변 핵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그는 저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진혁 씨,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의 구조, 우라늄 농축 시설의 위치, 근무했던 동료들의 이름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틀간의 심사 끝에 저는 탈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한 달 보름 만에 저는 드디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7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바로 이곳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석 달간 머물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먹고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유튜브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수많은 영상들, 탈북자들의 증언,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모습들. 저는 밤새 영상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난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임대주택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속도, 경쟁적인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 처음 몇 달간 저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차별받을까봐, 제 억양 때문에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만 서서히 용기를 냈습니다. 2018년 봄, 저는 한 대학교의 통일학 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북한 핵시설에서 일했던 과학자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연구소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실태, 방사능 피폭 사고, 주민들의 피해. 제 증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증언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유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북한 인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핵개발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제가 두고 온 동료들. 2018년 말,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 끝에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제 자유가 그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물리학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틈틈이 북한 인권 관련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그들에게도 언젠가 이 자유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숨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을 얻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